우리 학원에서 백목 가장 많이 부러뜨린 분 누구야? 국원 선생님이지? 막 백목 이렇게 수업하는 지금도? 그렇게? 수업할 때? 막 화내면서? 211페이지. 자, 정책평가. 자, 출제 포인트를 보시면은 2번에 정책평가의 기법, 별표 3개 나왔죠? 우리가 진실험이다, 준실험이다는 기법이 있습니다. 기법이라는 개념하고 여러분들 저의 요인들을 묻는 것들. 3번에 타당도의 유형이 B급인데 특히 4가지 형태 가운데 내하고 외적 타당도가 있어요. 개념 정의들. 그리고 4번 또 A급 나왔죠.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소가 무엇인가 묻는 것들. 자, 그리고 1번과 5번에 총괄평가, 과정평가의 의미, 그다음 정책평가의 기준을 묻는 것들도 가끔 출제해서 언급되어 왔습니다. C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정책평가에 대한 개념부터 좀 보겠는데 칠판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정책의 과정론 자체를 제가 이게 수직설에 한번 대응을 시켜볼게. 자, 얼마 전에 정책 결정 얘기했죠? 두 번째 집행을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은 집행 이후에 사후 분석이 이루어지는 것. 이 사후 분석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일반적 의미의 정책평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정책평가는 집행 후의 사후 분석이야. 집행 끝나고 난 다음에. 집행이 의도한 목적대로 달성되는 여부를 파악하는 걸 얘기해요. 근데 지금 얘기한 일반적인 사후 분석은 다시 2가지 형태로 나눠서 얘기하는데 평가 대상에 따라서 하나는 총괄평가라는 게 있고 또 하나 과정평가 2가지 용어로 나눠서 언급을 합니다. 총괄평가는 정책이 집행된 다음에 나타난 산출, 결과, 영향을 평가하는 것을 총괄평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국토교통부에서 댐을 건설했다. 건설된 댐, 이걸 산출이라 그래. 건설된 댐에서 농업용수 공급, 이걸 결과라 그래. 농업용수 공급돼서 한 국가의 농업의 생산량 증가, 이걸 영향이라 그래. 그러니까 이것은 영향으로 갈수록 영향으로 갈수록 장기적 효과를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건설된 댐 산출, 댐에서 농업용수 공급, 결과, 이것의 한 국가의 농업의 생산량 증가, 영향. 됐습니까? 자, 과정평가는 뭐냐면은 집행이 끝난 다음에 집행 과정을 대상으로, 대상이 바로 뭐냐? 집행 대상, 집행 과정이야. 끝난 다음에 집행 과정을 대상으로 평가해요. 이걸 풀었으면 이렇게 얘기하지. 정책 목표와 수단 간의, 자, 그 다음 표현 보자. 인과 경로를 분석하는 것. 자, 제가 칠판에 뭐를 분석한다고 적어놨어요? 인과 경로. 요 인과 경로를 분석하는 것, 이걸 과정평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자, 여러분들. 경찰청에서 정책 목표로 설정한 것이 교통사고율 10% 감소를 목표로 설정했어. 이를 위해 수단, 주행 중에 핸즈프리 사용을 의무화시켰어요. 그러면 정책 목표와 수단 간의 인과 경로, 이거 아니야? 과정 아니야? 인과 경로, 이거 과정 아니야? 이 과정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가 있겠죠. 교통사고율 10%가 감소가, 여기 보자. 10%가 감소가 핸즈프리 사용을 의무화시켰는데 교통사고율 10% 감소가 안 됐어. 안 됐어. 그럼 인과 경로를 분석하면 다른 요인을 발견할 수가 있어, 없어? 있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됐습니까? 핸즈프리 사용을 제대로 의무화시키지 않았어. 그런데도 교통사고 10%가 감소가 됐어. 그 인과 경로, 과정을 분석하면 다른 요인을 발견할 수가 있어, 없어? 있죠. 이게 지금 얘기한 과정평가예요. 이거 이해 안 가는 사람? 자, 여러분들, 여기 보자. 공무원 시험이 합격. 목표야. 자, 수단. 하루에 4시간만 자. 어?
그럼 이 수상을 인과 이렇게 여러분 4시간밖에 앉았는데 공무원 시험 합격을 못했어. 그럼 인과 경로 요 과정을 분석하면 다른 유형을 발견할 수가 있어 없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알아보게 한 것이 바로 과정평가예요. 요 과정평가를 일명 우리는 협의의 과정평가라고 얘기합니다. 뭐라나? 협의의 과정평가. 자, 이건 제가 지금 얘기한 일반적인 정책평가예요. 자, 근데 우리가 넓은 의미의 광의의 정책평가는 자, 칠판을 보자. 정책 요 집행 도중에 평가가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도중에 평가하는 거야. 이걸 우리 뭐냐면 형성평가라 그래요. 무슨 평가? 형성평가. 자, 여기 보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이 수업을 진행할 때, 제가 이제 여러분들 수업은 보통 하루에 수업이 끝나기 20분 전에 OS 퀴즈를 나눠주고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 자체를 내가 확인을 해야 하는데, 내가 이제 경우에 따라 학교 수업할 때는 1시간 50분 수업을 진행하고 10분 정도, 자, 여러분들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활동지라고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활동지. 활동지를 OS 퀴즈에든가 뭐 단답형 나눠준다고. 나눠준다고. 그거 쓰라. 칸을 채워라. 약수라라. 이렇게 문제를 나눠줘. 중간중간에 그럼 내가 어떻게 하는 거야? 얘들이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게 하는 거야. 하는 거죠. 그걸 바로 형성평가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형성평가. 여러분들 아마 형성평가는 중학교, 고등학교 아니면 여러분들 아이를 갖고 있는 학부모 같은 경우에는 형성평가, 뭐 수행평가 그런 거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지금 얘기한 집행 도중에 모니터링 하는 거예요. 모니터링 한다는 건 뭐 한다 그래? 이걸 점검하고 감시하는 거예요. 감시. 이걸 우리는 형성평가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달리 얘기할 때는 집행분석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란다? 집행분석 그러고 이걸 포함시켜서 광의의 과정평가라고 해. 아까 협의의 과정평가는 이것만을 협의의 과정평가라고 했지. 근데 이걸 포함시켜서 광의의 과정평가란 말이 있습니다. 광의의 과정평가. 집행분석. 집행분석. 집행분석도 맞고 집행과정분석도 맞아요, 여러분들. 이걸 진행평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무슨 평가? 여러분 교재 212페이지 보시면은 거기도 이번에 과정평가 자체 가지고 협의의 과정평가 나왔고 협의의 과정평가 세 번째 줄 중간에 정책 목표 수단 간의 인과 경로 검증 확인 좀 전에 계산했어요. 했죠. 그리고 그 밑에 형성평가라는 거 나와 나오지. 거기 집행분석 진행평가란 말 나와 나오죠. 거기 보자. 정책이 의도한 대로 집행되고 있는가 또는 집행되어 왔는지를 확인 및 점검하는 걸 이렇게 나왔어. 나왔죠. 이걸 얘기하는 거야. 이거. 이걸 포함시켜서 뭐라 한다? 광의의 과정평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냐? 요 말 때 이해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무슨 요새 전국체전 그런 거 하잖아. 그럼 여러분들 자원봉사하는 경우가 있어 없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경기 진행 상황을 중간중간에 모니터 한다고 해야 하네. 중간중간에 모니터링 한다고 진행요원 해가지고 이 진행요원이 중간중간에 모니터링 하는 거 이게 이거야. 그래서 이걸 진행평가라고 얘기하는 게 진행에 제대로 되고 있는지 평가한다고 그런 거예요. 자, 이번에 이제 정책 결정 중에 여기 보자. 우리 앞에서 이거 배운 거 기억났나? 이거 언제 얘기했지? 여러분들 교재 어디 펴보시냐면은 177페이지. 177페이지. 그 쌍그릇 3번에 대안의 작성 탐색 평가해가지고 BC 분석, EC 분석 이게 체제 분석 기법이란 말이 나오죠. 자, 여기 보자. 정책 결정 중에 여기 보자. 이걸 지금 얘기한 식으로 체제 분석 기법. 여기 보세요. 이걸 정책 분석 기법에도 같은 말이야.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럼 이거 뭐냐면 여기 보자. 국가 속력 강화를 위해서 대안 N1, N2, N3가 작성돼서 자 여기 보세요. 이거는 고속 철도 건설. 이거는 전국의 4대 공항 신공항 건설. 이거는 철도의 복복선화 이런 식의 도와주게 보자. 그럼 이거 할 때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고 코스트 이에 따라서 편익 효과는 얼마인지
이 편익 효과는 기업에서 얘기하는 여러분 매출액이야. 이걸 분석하는 거야. 이렇게 분석하는 거야. 이렇게 다. 이건 여러분들 뭐 1조 들어가는데 3조, 여기는 4조, 1조, 5조, 1조 이렇게 분석하는 거야. 그럼 여기 순이익은 얼마야? 2조. 여기는 얼마? 3조. 여기는 얼마? 4조. 그럼 이걸 대안 선택해야 하네. 하죠. 그럼 여기 보자. 이렇게 사전에 나타날 효과, 각각이 가져올 효과를 사전에 분석을 해서 안 했어요. 사전에 분석하기 때문에 어떤 넓은 의미의 정책 평가라고 해요. 이걸 그래서 사전에 각각 대안들이 가져올 미래를 조망해 본다 하여 이름을 조망성 평가라고 합니다. 뭐란다? 조망성 평가. 그래서 이 조망성 평가도 넓은 의미의 정책 평가에 집어넣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교재 211페이지 잠깐 펴보자. 211페이지. 자, 그 일반적 의미의 정책 평가란 집행 이후에 정책 평가란 집행의 결과, 정책 집행 과정의 사후 분석 평가.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거. 근데 이번에 광해 과정 평가는 정책 결정 중에 정책 분석. 이거 해야지, 이거. 그다음에 정책 집행 도중에 모니터링 하는 거. 그것을 포함한다. 따라서 정책 평가는 흔히 정책 과정의 마지막 단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 정책 평가라고 할 수가 있다 없다. 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 이해했습니까? 자, 기본적인 개념 얘기인데 어려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 막 적어서 외우려고 그러면 안 외워져. 그러니까 이건 한번 정리하면서 이해하면 돼. 이해. 알았습니까? 됐어? 지금 요거에서 이해 안 가는 파트. 이해 안 가는데 어디가 이해 안 가? 그럼 다 이해한 거로 간주하겠습니다. 내가 물어볼까? 다 이해한 거로 간주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212페이지 총괄 과정평가 다 얘기한 거예요. 얘기한 거고. 자, 이제 뭘 보냐 하면은 하나 더 볼 게 있어요. 214페이지. 맨 위에 평가종합이란 말이 나와. 이 평가종합을 일명 메타평가라고 얘기합니다. 뭐란다? 메타평가 그러는데 이걸 쉽게 얘기하면 평가에 대한 재평가라고 얘기해요. 평가 끝났다. 그 평가 결과가 신뢰도가 떨어져. 그래서 평가 결과를 재분석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거기 네 번째 줄 끝에 보시면 평가에 대한 재평가란 말 나오죠. 자, 여러분 교재 어딜 펴보시냐면은 페이지 222페이지 224페이지 224 위에서 동그라미 4번. 자, 보자. 4번 나온 것들. 자, 우리 정문이가 한번 읽어보자. 그렇죠. 중앙행정에 스스로 평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신뢰도가 떨어져. 그럼 여러분들 재평가한다. 한다. 이걸 뭐라 한다? 평가종합 메타평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얘기한 메타평가를 얘기할 때는 자체 평가는 중앙행정기관이 한 게야 제3자인 국무총리가 한 거야. 제3자인 국무총리가 한 거예요. 다시 앞에 이제. 그래서 214페이지 보시면 평가종합은 밑에 두 번째 줄 평가 결과에 대하여 기존의 평가자가 아닌 제3자가 다시 평가한다 이렇게 나와서 안 나왔어. 제3자가 평가한다는 것도 좀 정리해서 가지고 가야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중앙행정기관의 자체 평가에 대한 국무총리의 재평가, 이게 바로 평가종합을 대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출제 지문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자, 말씀 예를 들어 정책평가의 기준에서 자 214페이지 나카무라와 스무르도가 파악한 5가지 형태의 기준이 쭉 나오는데 이건 출제는 좀 크진 않습니다. 아는데 이게 왜 근데 가져가야 하냐면은 아까 우리 여러분들 저 얘기했어요. 여기 보자. 나카무라와 스무르도가 파악한 정책 집행의 유형 5가지 형태 얘기한 거 기억나? 그거 얘기해봐. 고지, 협재관 얘기했죠. 올라갈수록 누구의 권한? 결정자의 권한 극대화, 내려갈수록 집행자의 권한 극대화 계산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 5가지 형태를 평가하기 위한 보편적 기준으로서 이리 제시한 거야. 그래서 거기 목농조 수사의 기여도, 목농조 수사, 목표 달성도, 능률성, 주민 만족도, 수익자 대응도, 사회체제 유지 해서 5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뭐 지금 뭐 214페이지 적어놓던지 215페이지 적어놓던지 이렇게 적어놓고 이렇게 정리하면 돼. 이렇게. 대신 이것만 이렇게 돼. 그러니까 맨 위에 고전적 기술자 형하고 지적 유명은 요거 2개 다 갖고 평가할 수 있는 거야. 목표 달성과 능률성이 요 2개에 다 평가 기준이 되는 거야. 다시 보자. 고전적 기술자 형하고 지적 유명은 2개가 다 평가 기준이 들어가. 이거 다 둘 다 함께 쓴다고. 이해했지? 찍찍찍찍 해놓고 이것만 이렇게 X. 그럼 이해할 거예요. 자, 봤으면은 여러분들 그 다음 페이지 보자. 이제 216페이지 정책평가의 기법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제 과정평가하고 이항평가라는데, 과정평가에서 시점이란 말은, 이건 여러분들 아까 여기 보자. 시점 중시란 말은 이제 평가 중의 평가예요. 평가 중의 평가. 끝난 다음에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 중의 평가. 그걸 얘기하는데, 아까 평가 중의 평가를 대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워졌네. 아까 형성평가에서 모니터링 얘기 예산이 있어요. 했죠. 그래서 동그라미 이번에 모니터링이란 말이 나왔죠. 이거 번역할 때 사업 감시, 뭐 점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사업 감시 점검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그러면 일본에 평가성 사정이란 말이 나왔는데, 평가성 사정은 본격적인 정책 평가를 하기에 앞서 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리허설을 얘기해. 예비평가. 우리가 여러분들 연극을 본무대에 올리기에 앞서 리허설 해야 하네. 하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자, 어떤 맨 처음에 학원 강의를 맨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이 학원에 강의하기에 앞서 혼자서 여러분들 여기 와가지고 리허설 하는 분도 계세요.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게 지금 얘기한 바로 뭐다? 평가성 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정책평가, 특정 정책의 본격적인 평가에 앞서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평가 대상과 평가 방법에 대한 예비평가 일종이란 말이 나왔죠. 이것도 출제 한번 지문에 나왔었다. 그러니까 개념 정해 주시고, 평가성 사정을 다른 말로 평가성 검토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제가 평가성 사정을 다른 말로 뭐라 했다? 평가성 검토라고도 얘기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자, 그거 봤으면 여러분들 하단에 이번에 영향평가라는 게 나왔나? 영향평가 아까 총괄평가 해가지고 여러분들 아까 산출평가, 결과평가, 영향평가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 끝난 다음에 일단 영향을 평가하는 건데, 자, 이 영향평가의 기법이 굉장히 중요해. 요게 아까 얘기한 식으로 A급이라고 얘기했죠. 자, 칠판을 잠깐 좀 보면서 설명을 들으세요. 교재에 나오고 있으니까 설명만 들으면 돼. 자, 일단은 지금 얘기한 영향평가의 기법은 크게 2가지 형태로 나눠서 얘기하는데, 하나는 실험 설계라는 게 있고, 또 하나 비실험 설계, 2가지 용어로 나눠서 언급을 해. 그럼 지금 얘기한 실험 설계하고 비실험 설계의 구분은 여러분들 여기 보자. 아동들을 아동하고 우유급식이 아동들의 건강 상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려고 그래. 그럼 잘 들어봐라. 자, 그럼 여러분들 우유급식 자체를 우리는 뭐라 하냐? 이것을 실험 변수라고 합니다. 뭐란다? 실험 변수라 그러고. 자, 그러면 이제 아동, 지금 얘기한 식으로 우유급식 자체가 아동에 미친 이는 영향을 알아보게 한 거 아니야? 그러면 이때 아동 자체를 우리가 모집단이라고, 대한민국 아동을 모집단이라고 얘기하는데, 모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실험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실험 대상이 선정되는데, 실험 대상은 2집단이 있어. 하나는 얘기할 때는 실험 집단이 있고 통제 집단이 있어요. 이 통제를 다른 말로 비교 집단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면 실험 집단을 얘기할 때는 우유급식, 이 실험 변수가 직접 적용되는 집단을 실험 집단이라고 얘기해. 예를 들어서 연수 초등학교,
1학년 일반 학생, 이게 실험 집단이야. 통제는 이 실험 집단 자체의 몸무게라든가 건강 상태가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비교가 되는 다른 집단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게 통제야. 그럼 물론 이 집단은 우유급식이란 실험 변수가 적용이 돼, 안 돼? 안 되겠죠. 연수 1학년 2반. 됐어요? 자, 근데 맨 위에 실험 설계와 비실험 설계를 얘기할 때는 이게 보자. 통제 집단 자체를 설정했냐 설정하지 않았냐에 따라서 양자를 나눠. 그러니까 위에는 실험 집단 자체를 얘기할 때는 지금 얘기하는 식으로 통제 집단을 설정한 걸 얘기해. 비실험 설계는 통제를 설정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자, 하나 물어보자.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리밥 혼식을 실시했어. 그리고 보리밥 혼식 자체가 전체 국민의 얼마나 건강에 기운지를 알아보려고 그래. 그럼 전 국민이 몽땅 다 뭐가 되는 거야? 실험 집단이지. 그럼 통제가 존재해 안 해? 안 하죠. 이게 바로 뭐야? 비실험 설계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모집단 전체가 다 대상이 되는 것을 우리 뭐라 하냐면은 그걸 여러분들 완전조사라고 그래요. 뭐라 한다? 완전조사.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완전조사, 전수조사 그러는데 이건 다 비실험 설계에 들어갑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여기 보자. 그럼 실험 설계는 다시 두 가지용으로 나눠서 얘기하는 진실험이 있고 또 하나 준실험 두 가지 형태로 나눠서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요 실험 집단하고 통제 집단의 동질성 확보 여부에 따라 나눠서 얘기해. 그래서 이 동질성, 두 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한 것을 진실험, 그렇지 않은 것을 준실험이라고 얘기합니다. 동질성은 워낙은 세 가지 형태가 있어. 자, 우리 교재 잠깐 나온 것 좀 보자. 외우지 마세요. 217페이지 날개에 보시면은 맨 위에 동질성에 유형해서 세 가지가 나와 안 나와? 구성, 동질성, 경험, 성향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서 안 나왔어. 자, 나왔죠. 자, 여기 보자. 연수 초등학교 1학년 일반은 자 물어보자. 나이가 같아 안 같아? 같죠, 여러분들? 같은 지역에 살아 안 살아? 살죠. 구성의 동질성. 성향은 그럼 여러분들 인천 연수동에 살고 있는 성향도 유사하지 않아?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볼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저쪽에 서구라든가 남동구라든가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약간 뭐가 있어? 연수 초등 애들은 뭐가 있어? 부잣집 애들 아니야. 연성 사는 사람 들어봐. 기분 나빠. 인천 강남에 사는 사람 들어봐. 연수하고 송도가 인천 강남 아니야. 걔나대도 강남 3구 얘기하듯이 인천도 3구가 있잖아. 연수동 그리고 송도동이라 그래? 거기 연수구지. 송도도. 뭐 연수구야 이거네. 자, 그만두자. 여러분들 얼굴은 절대 강남 3구 얼굴이 아니야. 저 선생님 같은 얼굴이에요, 여러분들. 자, 여기 보자. 우리는 어디 얼굴이야, 그럼? 인천 가장 못 사는 동네 어디야? 몰라요? 내가 얘기해줘? 아, 거기 사는 사람 기분 나쁠까 할까봐 얘기 못하겠다. 알지, 어딘지? 못 사는 동네가. 왜 몰라, 알면서.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자. 하여간에, 요게 동지성 확보가 된 게야. 알았어요? 그렇지 않은 것을 준실험이라 그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험 집단은 연수초등학교 1학년 1반. 통제를 얘기할 때는 저쪽에 강화초등학교 1학년 1반. 그럼 동일성 확보가 된 게 안 된 게야? 안 된 거죠, 여러분들. 이걸 뭐라 한다? 준실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동질성 확보를 위해서 표본을 추천하는 방법이 뭐냐? 진실험은 무작이야. 무작이란 말을 얘기할 때는 자, 조사자의 주관적 의도가 개입이 된다 안 된다? 개입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집단이 똑같은 확률을 가져. 실험 집단이 되건 통제가 되건 똑같은 확률을 가져. 그러니까 그 확률 자체에 근거하여 어느 정도 동질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완벽한 동질성은 존재할 수가 없겠죠. 어느 정도. 이건 이제 지금 얘기한 무작위 추시 방법이 아닙니다. 준실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 양자 가운데 그럼 바람직한 것은 위 아래야. 바람직한 것. 요거지. 여러분들 동질성을 확보했다는 것은 뭘까? 아까 우유급식을 실험 변수에 얘기했잖아. 실험 변수에 다른 변수의 개입을 그만큼 차단한 게 안 한 게야. 차단한 거니까 이게 바람직한 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물어보자. 완벽한 동질성 확보는 가능해 불가능해? 그래서 우리가 현실성이나 실현 가능성을 얘기할 때는 요게 높다고 얘기해. 요게 높고 요건 좀 떨어져.
알았습니까? 제가 진하고 준에 관한 기본적인 틀은 다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교재해 보세요. 일단은 진실험 나온 거 보자. 자, 무작위로 두 집단을 배정하여 동질성 확보한다 이렇게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죠, 여러분들.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다른 실험에 비해 바람직하며 일단은 내적 타당도 뒤에서 얘기할게요. 강하다. 나왔죠, 여러분들? 자, 오른쪽에 맨 위에 큰 약점은 외적 타당 확보가 어렵다. 실행 가능성이 적다. 이렇게 나왔죠? 자, 문제점은 지금 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준실험 나온 거 보자. 동질성을 확보하지 않고 평가하는 것, 이걸 유사실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강남 초딩하고 낙도 초딩 자체를 각각 실험과 통제로 선정한 것, 준실험 이렇게 나왔죠. 자, 맨 밑에 비실험은 아예 통제 집단을 구성하지 못할 경우 우리 뭐라 한다? 비실험이라고 언급을 하죠. 아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됐죠? 자, 그럼 넘겨서 평가의 타당성 나온 거예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타당성하고 특히 저해요인 묻는 것들 B급, A급이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자, 일단 평가의 타당성 맨 앞에 나온 거 보자. 정책 평가가 정책의 효과를 얼마나 진실에 가깝게 추정하고 있냐의 정도를 지금 얘기한 타당도라고 얘기하는데, 타당도형을 대표하는 것들이 교재에 네 가지 형태가 나올 게야. 내외 구성 통계적 결론에서 네 가지가 나올 게야. 뒤에 보면 나와요, 여러분들. 자, 그럼 이제 내적 타당도부터 좀 보겠는데, 내적 타당도로 나온 거 보자. 특정사의 정책이 집행됐어. 그 결과 변수의 변화가 일어났다. 자, 그 변화에다 적어봐. 그것을 실험 효과라 그래. 뭐라 한다? 실험 효과나 정책 효과라 그래. 그럼 이 효과, 변화가 그 정책 때문에 발생했는지 여부를 얘기하는 거야. 자, 여기 보자. 우유급식을 실시해가지고 아동들 자체가 몸무게가 10kg가 증가했어. 그럼 10kg 증가를 우리 뭐라 하자? 정책 효과라 그래. 그리고 우유급식 이 정책을 보통 정책 수단이 정책이라 그러는데 10kg가 증가한 이유가 오로지 뭐에 의해서만? 우유급식에 의해서만 10kg가 증가했고 그걸 명확하게 분석 평가했어. 그럼 정책 평가에 대한 뭐가 구현된 거야? 내적 타당도가 구현된 거예요. 알았습니까? 의미 이해했어요? 자,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행정학 심화 강의 2개월 동안 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적이 30점이 올랐어. 그럼 30점을 정책 효과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그 30점 정책 효과가 오로지 김일 선생의 심화 학습에 의해서만 30점이 올라갔다. 그걸 정확하게 분석 평가했다. 그러면 이 정책 평가에 뭐가 구현된 거야? 내적 타당도가 구현된 거예요. 이해했냐?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 자, 여기 보자. 아까 10kg 증가 정책 효과라 그랬어요. 우유급식을 정책 수단이라 그러는데 정책 효과와 정책 수단 간에 인과관계의 일치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정책 효과와 정책 수단 간의 뭐 인과관계의 일치성, 그걸 우리는 정책 뭐라 한다? 진실험이라고 얘기해요. 진실험. 이거 적어라. 날개에다가 정책 효과 수단 간의 인과관계 일치성이라고 적어라. 정책 효과 수단 간의 인과관계 일치성. 여러분 여기 무작위 표본 추천은 뭔지 알죠? 제비뽑기, 난수표, 확률 추첨 이게 몽땅 다 뭐야? 무작위야. 조사의 주관을 배제하는 게야. 여러분들 우리가 로또 복권할 때 뭐 그것도 무작위야, 자기야. 그것도 무작위가 되는 게야. 무작위가 뭔지 알았죠? 이거 지울게. 내가 이걸 지금 이걸 뭐라 해서 지금 이거 적어놓은 거. 이게 뭐라 했어요? 내적 타당도의 개념 정의라고 얘기했어요. 알았습니까? 자, 그러면은 내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소.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이건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다뤄서 이게 하나는 외재적 요인이 있고 또 하나 내재적인 요인 두 가지 용어로 나눠서 얘기하는데 요 외재적인 요인 자체를 이제 대표하는 게 선발 효과라는 게 있어요. 자, 칠판에 제가 선발 효과를 적어놨는데
자, 현재 보자. 선발 당시의 차이점에 따른 효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발 당시에.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보자. 선생님 보자. 강남초등학교 1학년 1반, 낙도 1학년 1반. 선발 당시에 차이가 있어 없어? 강남초등하고 낙도초등학교 1학년 1반은 선발 당시 애들 두 사람 분명히 여러분들 여러 가지 환경적인 조건에 의하여 양자에는 차이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겠죠. 어디가 여러분들 뭡니까? 건강에 보다 좋은 환경을 갖고 태어나? 강남이야? 낙도야? 이런 바보들. 낙도 애들은 매일 먹는 게 전어밖에 못 먹어. 강남은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살아. 그래서 그냥 걔는 유기농만 먹어 안 먹어? 서해 낙도는 여러분 중국산 오염된 전어를 먹어야 돼. 근데 강남인들은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여러분들. 그래 안 그래요? 어디가 여러분들 이 뭡니까? 이 자라는 환경에 도움을 줘. 늘 깨끗한 환경 생각하지 마시고 어디가 강남이죠, 여러분들. 그래 안 그래요? 그렇다고 얘기해줘. 아유 답답해. 그렇죠? 나는 혼자 원면수 하는 거야. 내가 물어보고 내가 대답을 해. 여기 봐봐. 당연히 강남이 유리하지. 그럼 실험, 우리가 지금 우유급식을 하기 전에 선발 당시에 차이가 있어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실험하기 전에 나타난 효과, 이게 바로 외재적 요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재는 실험 도중에 발생하는 게야. 뭐? 실험 도중에. 자, 그럼 실험 도중에 발생하는 내재적 요소를 대표하는 것들 하단에 역사적 요소부터 여기 쭉 나오죠. 자, 역사적 요소는 쉽게 우발적 사건을 얘기합니다. 뭘 얘기한다? 우발적 사건. 거기 봐봐. 예컨대 한강에 수질 개선 장치를 설치했다. 근데 그에 홍수가 났어. 그러면 여러분들 자연은 자정작용이 있죠. 오염 물질을 스스로 해소시켰죠. 그럼 이것은 수질 개선 장치에 의하여 여러분들 한강물이 개선된 건 아니죠. 홍수라고 하는 우발적 사건이지. 자, 오른쪽에 성숙 효과. 이 성숙 효과는 자연적인 성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험 기간 동안, 자, 1년 동안 아동들을 대상으로 우유급식을 실시해서 그럼 1년이란 기간은 아동들한테는 자연적 성장, 왕성한 발육기에 들어가죠. 이것도 여러분 양식이겠죠. 성숙 효과. 그 다음에 상실 요소를 얘기할 때는 실험 집단으로서의 자격의 상실이야. 자, 제가 뭐라 했어요? 실험 집단으로서의 자격의 상실 요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 보자. 예컨대 빈곤자 대책을 위한 정책 실시 중 우연히 몇몇이 주식시장 폭등으로 빈곤 상태에서 벗어난 경우, 이들은 빈곤자가 아니죠, 여러분들.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 로또 복권 당첨된 사람들 봤어요? 주변에? 보신 분? 인천에 유명한 명당자리가 어디 있다 그러던데? 거기 뭐 그래서 1등이 5번이 나오고 2등이 7번 나왔다 그러던데? 그거 산 적 없어요, 여기서? 근데 주변에 로또 복권, 옛날에 주택복권 그랬는데, 주택복권 옛날에 1억이었거든? 그 당첨된 내 선배가 있어. 그래가지고,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제 로또 복권이라다 주택복권 당첨을 하면은, 이 사람들이 돈을 이렇게 탕진들을 많이 해.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노력해서 번 돈이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막 쓰고, 뭐 사기도 하고 해가지고 또 금방 원 상태로 들어가는데, 원 상태로 들어가면 뭐가 되냐면은, 만약에 내가 여러분들 10억을 받았다. 그럼 10억을 쓴 거 아니야? 그럼 쓴 스케일이 몸에 베이스 안 베이스? 베이다 보니까 이 사람은 계속해서 악순환 연속이 돼버려. 근데 이제 이 선배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1억 받은 거 갖고 바로 뭐 했냐면은, 세차장 있죠. 그걸 샀어. 세차장을 샀어. 사가지고 직접 세차하면서 돈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지금은 몇십억대 부자가 됐어.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 혹시 로또 복권이라다 당첨되면은 뭐 이걸 여러분 은행에 집어넣어 생각하지 말고 지금 얘기한 식으로 뭐 땅을 사든 뭐 한다 그러면 까먹지는 않겠죠, 여러분들.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첨되면은 자, 보자 여러분들. 이런 표정이 당첨된 것 같은 느낌 들어. 자, 상실 요소 얘기했고 측정 요소를 다른 말로 시험 효과라고 그럽니다. 뭐라 한다? 시험 효과. 시험 본 거 자체에서 학습 효과가 발생한다 그런 말이에요. 자, 여기 들어보자. 선생님 보자. 운전면허 시험에서 주행시험, 실기시험에 탈락한 사람들 대상으로 새로운 교습을 실시했어요. 근데 이들이 몽땅 다 합격을 했네. 그러면 새로운 교습은 놀라운 효과를 가져온 거지.
근데 그게 아니야. 왜 그러냐? 처음에 여러분들 운전면허 실기 시험 자체에 응시한 것 자체에서도 학습 효과가 발생해야 하네. 하죠. 이게 지금 얘기한 측정 요소라고 얘기하는 거야. 테스팅 이펙트 해가지고 시험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값을 시험은 계속 보라고 얘기해서 안 했어요. 지금 공무원 발표 시험 일정 접수 끝났나? 공무원? 끝났어요? 아깝다. 공무원 선생님 저 뭐 토익 뭐야 영어 뭐 질태법도 안 해놨고 뭐 한국사 안 하는데 그냥 시험 보지 그래 한번. 그 상관없어요. 시험 보는 거 한번 보잖아. 시험 봤을 때 시간 안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게 굉장히 도움이 돼. 그래서 여러분들 직접 그걸 한 사람하고 안 사람하고 틀려. 이 인천행정고시하고는 뭐가 좋으냐면은 시험 보기 앞서가지고 한 3주 정도 매일 시험 봐. 100분씩. 똑같이. 매일 시험 봐. 똑같이 매일. 그러니까 그걸 트레이닝 하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도움이 돼야 돼. 되죠. 그래서 그 프로그램은 다른 학원 그런 프로그램이 없어. 여기만 있지. 여기 인천 김영수 원장님을 내가 칭찬 안 하는데 이거는 진짜 칭찬하고 싶어. 이건 다른 분들 자체가 못하는 거란다고. 최고예요, 최고. 그러니까 이건 뭐 여러분들한테 학원이야 여러분들 가장 좋은 건 뭐냐 합격생을 많이 나오게끔 하는 게야. 그래서 인천 행정고시학원은 다른 학원에 비해서 합격자가 굉장히 높아. 이건 선생님 여기서 강의하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프로그램 자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는 거예요. 선생님이 강의 열심히 하고 뭐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아무튼 그런 프로그램 운영이 중요한 건데 여긴 그렇게 해요, 여러분들. 이것도 바로 뭐야? 측정 요소, 시험 효과가 들어가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자, 내려가서 회귀 인공 요소. 이걸 여러분 통계적 회귀 요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란다? 통계적 회귀 요인. 이 통계적 회귀 요인은 통계적 회귀 요인. 회귀는 돌아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측정치를 가진 사람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현상. 그걸 회귀 인공 요소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 보자. 선생님 보자. 토익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 자체가 여러분들 새로운 토익 공부 방법을 들어 공부를 했어. 시험 봤어. 그러니까 토익 990점 만점이 나왔어. 그럼 여러분들 새로운 공부 방법은 놀라운 효과를 가져온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야. 자, 이 시험 본 사람은 여러분들 뭐냐면은 워낙은 학원의 토익 선생님이었어. 근데 교통사고 나가지고 기억 상실증이 걸렸어. 근데 시험 보기 바로 1시간 전에 원래 상태의 기억으로 돌아왔어. 그러면 새로운 교수 활동과는 관계, 새로운 여러분들 학습 방법과는 관계없이 원래 상태의 모습으로 돌아간 게 안 돌아간 게야. 돌아간 거지. 이게 회귀 인공 요소. 통계적 회귀 요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비읍, 시옷, 이응은 출제 안 나오니까 미음까지 꼭 숙제해서 내용 좀 가져가십시오. 알았습니까? 미음까지 내용 좀 숙제해서 가져갈 거야. 자, 그거 봤으면 여러분들, 자, 이제 넘겨서 요번에 뭐가 나와요? 외적 다당도라는 게 나와. 외적 다당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 외적 다당도는 좀 전에 내적 다당도를 확보한 정책 평가가 그 다음 나온 거 봐. 다른 상황 동그라미 지금 여러분들 220페이지 적용될 가능성으로서 다시 동그라미 일반화의 가능성, 다른 상황에서의 일반화의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내가 이제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까 시험학습 강의를 실시했다. 성적이 20점이 올라갔다. 그 지역을 바꿔본 게야. 노량진 가서 했는데 20점 올라갔어. 저쪽에 강릉 가서 20점, 대전도 20점, 대구도 20점. 저쪽에 부산, 창원, 여러분 목포다 20점 올라갔어. 그럼 일반화가 된 게 안 된 게? 된 거죠. 이게 지금 이게 외적 타당도가 확보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자, 근데 외적 타당도에 저의 요인이 나와요. 자, 저의 요인에 기업을 해온 게 뭐가 나왔어요? 호돈 효과란 말이 나오죠. 호돈 효과는 우리 배웠어 안 배웠어? 자, 실험 집단임을 자각하고 평상시에는 다른 행동을 보이잖아. 그럼 이걸 일반한다는 건 문제가 있어 없어? 있지. 그래 안 그래요? 이거 좀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표본의 대표성 문제. 자, 여기 보자. 한국 여대생의 의식 구조를 연구하려고 그래. 자, 여러분 거기 들어보자. 선생님 보자. 집에서 어머니, 아버님이 응원 좀 많이 해주시오.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응원 안 해줘? 그럼 뭐 담배 끊어. 담배 끊어. 응원해주지. 담배 끊었어 안 끊었어? 너 나하고 약속해. 너 담배 끊은 지 공무원 시켜줄게.
너 담배 끊고 공무원 되는 게나 그냥 안 되는 게나. 담배 피면서 공무원 되는 게 더 좋아? 담배 끊어 공무원 시켜줄게. 너 담배 피면 공무원 못 돼. 진짜야. 너 얼굴은 담배 피지 말라는 상이야. 넌 담배 피면 요절해. 공부하다가 죽어. 담배 끊어. 여기 보자. 우리 남학생들 너 담배 피지? 너 담배 끊어, 마. 여기 보자. 여기 보자. 여기 담배 끊어? 너 담배 피는 거 보면 아주 그냥 화딱지가 나. 우리 아들 둘은 담배 그래서 좀 끊었어. 내가 죽는다 그랬거든. 여기 보세요. 담배 피는 사람들 나 담배 끊게 해줄게. 담배 끊은 방법, 선생님이 담배 꼴찌였어요. 하루에 2갑 반을 피던 사람이야. 30년 동안. 어? 그러니까 이 폐가 멀쩡하지 않아. 멀쩡하지 않았겠지. 근데 현재 의사하는 놈이 너 담배 좀 줄이라 그러더라. 담배 끄라는 얘기 못하고 줄이라고. 뭐 2갑 반 피우다가 큰일 난다고. 왜 그러냐면은 이 강의실에서 수업하다 보니까 강의실 공간도 별로 안 차려. 분필 백묵가루 먹고 막 그러니까 이게 폐가 안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권유로 중대한 결심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뭐 보건소 뭐 금연 뭐 프로그램도 가서 해봤는데 안 돼. 안 돼가지고 모나이 볼펜이 있어요. 모나이 볼펜. 볼펜심을 빨았어요. 그러니까 빨다 보니까 단편은 똑같아. 그걸 열심히 빨아서 남들이 보면 나 미친놈이라 생각해서 왜 매일 그거 빨고 다녔으니까 이렇게. 근데 그걸 빨았어요. 그걸 빨고 그걸 한 6개월 빨았어요. 6개월 빨으니까 나중에 뭐냐면은 이제 그걸 떼도 담배가 안 피겠더라고. 그러니까 1년 정도 되니까 한 개 담배거든? 담배 냄새는 구역질이 나. 그래서 지금 뭐냐면 담배 피기 없을 때하고 이 몸 상태가 폐가 너무 바뀐 것 같아. 옛날에 여러 그랬어요. 수업할 때도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그것이 많이 없어졌어. 담배는 무조건 백해무익해. 담배를 선생님 주변 사람들 무조건 끊으라고 해. 술은 괜찮아, 술은. 술도 너무 많이 먹으면 문제지만은 담배는 여러분 끊으세요, 여러분들. 선생님 볼펜신 갖고 그거 갖고 해도 그거 볼펜신 갖고. 자, 담배 얘기 왜 하냐 갑자기? 뭐가 다 그러냐? 표본의 대표성. 여기 보자. 한국 여대생의 의식 구조를 연구하려고 그래. 한국 여대생 자체를 대표하는 표본을 뽑아야 할 거 아니야. 그 표본으로 뽑힌 것이 예를 들어서 이화여자대학교 4학년 무용학과 4학년이라고 가정해 보자. 그럼 이화여자대학교 무용학교 4학년 학생들은 한국의 여대생을 대표한다고 볼 수가 있어 없어? 없죠. 왜 그럴까? 이화여자대학교 애들은 엘리트의식이 있어 없어? 엘리트 선량의식이 있어 없어? 여러분들 전철 타봐. 전철 타면은 다른 대학교 애들은 안 그러는데 이화여자대학교 애들은 유독 학교 마크가 찍힌 여러분 노트를 이렇게 꼭 바깥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타한다. 자, 여기 보자. 학교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하다고 보는 거예요. 또 하나 뭐냐면은 학과가 또 무슨 학과야? 무용학과야. 무용학과 학생들은 여러분들 걸어다녀, 날라다녀. 날라다니잖아. 그것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몇 학년이야? 4학년이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보통의 여대생하고는 다른 사고방식이나 행동을 가지 안 가죠. 갖고 있죠. 이게 바로 표본의 대표성 부족이야. 그래서 그걸 갖고 여러분 한국 여대생의 의식구조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표본의 대표성 부족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디귿번에 크리밍 효과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자, 크리밍이란 말은 우위에 떠 있는 좋은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 좋은 부분을 퍼간다고 보는 건데, 자, 여기 보자. 내가 인천고등학교 수학 선생이야. 근데 새로운 교수 방법 자체가 내 스스로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관내에 있는 수학 선생님들하고 장학관들을 모셔놓고 연구수업을 하려고 그래. 연구수업 알죠? 근데 연구수업 할 때는 일단은 여러분들 실험 집단을 선정을 해야 돼. 실험 집단은 2학년 1반이 됐습니다. 근데 2학년 1반은 뭐냐? 지금 2학년 자체가 전체 학생이 예를 들어서 600명이 있는데 가운데 전교 30등 안에 든 애들만 2학년 1반으로 뽑아놨어. 우수반이야. 다른 반들은 그냥 보통반이야. 근데 우수반 자체를 내가 실험 집단을 선정했고 그렇지 않은 집단을 통째로 선정해서 1학년 3반을 그리고 여러분들 새로운 교수 방법을 토대로 수학을 수업했어요. 끝나고는 시험 봤어. 시험 보니까 여러분들 아까 새로운 교수 방법이 아닌 그냥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통제표로 선정한 1학년 3반과 성적을 비교해 보니까 1학년 1반 학생이 성적 자체가 30점이 더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새로운 여러분들 교수 방법은 놀라운 수업 효과를 가져왔다. 그건 아니죠.
왜? 아까 제가 실험 집단을 선정할 때 미리 좋은 분만을 뽑아서 여러분들 선정을 한 게 안 한 게야? 한 거지. 그럼 새로운 교수 방법과는 관계없이 시험 보면 성적이 높게 나오죠. 이게 바로 크리밍 효과 여러분들. 거기 미치신 거 보자. 실험과 조사에서 이와 같이 좋은 대상말을 취해서 실험이나 조사를 행하는 경우 그 결과를 일반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음을 비유하는 의미로 사용되게 기록하죠. 자, 다시 보세요. 그러면 이 크리밍 효과는 잘 들어보자. 여기 보자.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동질성이 확보가 된 게 안 된 게야? 안 된 거지. 잘했어요. 자, 그럼 실험과 통제의 동질성을 확보하는 것을 하지 않은 것을 준이라 그래, 진이라 그래? 준. 그래서 요 크림 효과는 저 오른쪽 박스 봐봐. 오른쪽 박스 보시면은 준 실험해가지고 거기 크리밍 효과 외적 타당도의 조인이란 말이 나와. 그 별표에도. 근데 좀 전에 얘기한 여러분들 호돈 효과하고 표본의 대표성 부정은 진 실험에 있어서 외적 타당도의 조인이야 여러분들. 알았냐? 그거는 진 실험에 있어서 외적 타당도의 조인이고 크리밍 효과만이 외적 타당도의 조인이 들어갑니다. 알았습니까? 거기 여러분들 그 내적 타당도의 조인에 진하고 준 나왔는데 여러분들 준실험은 뭐 성숙 효과, 사건 효과가 우발적 사건. 아까 기억나? 역사적 요소를 얘기하는 게야. 선발 효과 이렇게 나와 있고 옆에 모방 효과 노출은 안 배우는데 이건 지금 얘기 안 하겠습니다. 출제 논점이 크지도 않고 나중에 말씀을 드리니까 일단은 외적 타당도의 조인의 크리밍 효과는 준실험. 그리고 이쪽에 호돈 효과고 표본의 대표성 부정은 진실험에 있어서 외적 타당도의 조인이다. 숙제에서 가지고 갈 것. 됐습니까? 된 거를 간주하고 자 이번엔 쌍가루 4번 구성 타당도. 자 이걸 참 어려워해. 이 구성 타당도는 자 맨 앞에 나온 거 보자. 처리, 결과, 모집단, 상황, 평가 요소에 대한 이론적 구성 요소들이 성공적으로 조작화된 정도를 이렇게 나서 나왔죠 여러분들. 거기 조작화에다가 미칠 이게 키워드야. 이게 보자. 니를 국어 시간에 특정 사물이라 현상의 개념을 정의할 때 사전에서 얘기하는 사전적 정의라는 게 있고 그리고 조작적 정의란 말 들어봤지? 국어 사전에서 나오는 사랑 그러면 국어 사전에 여러분들 타인을 여러분들 용서하고 아끼고 하고자 하는 마음 해가지고 사전적 정의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남녀간의 사랑이라든가 아바케적 사랑이라든가 무슨 사랑이든가 플라톤 사랑이라든 간에 상대방 자체를 여러분들 좀 아끼고 위하고 희생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걸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남녀간에 사랑한다고 할 때도 마찬가지야. 내가 타인에 대해 저를 좀 아끼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잘못도 포옹하고 또 그 사람이 희생할 줄 안다 그러면 그건 사랑이야. 근데 그렇지 않은 걸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보고 매 집착하고 막 보고 싶어서 막 그런 건 여러분들 그거는 지금 얘기하는 사랑이 들어가 안 들어가? 그걸 뭐라 그래? 우리 매 전에 따라다니는 거. 뭐라 그러죠? 스토커라 그래, 스토커. 그치? 스토커, 그치? 그건 사랑이 아니지. 자, 보이 스토커인 사람 들어봐. 괜찮아. 그건 사랑이 아니다. 그러니까 혹시 내가 누구를 좋아하는데 걔가 보고 싶어 걔만 따라다니고 걔를 막 그러고서 여러분들 그거는 사랑이 아니야. 그건 집착이고 그건 비용이야. 그건 사랑은 구하전에 파악한 사람은 그게 정의. 지금 내가 그러면 사랑하고 있는 사이하고 생각해봐. 그게 사랑이 아니라면 빨리 헤어져. 이게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사전적 정의고. 조작적 정의는 측정 가능한 변수로 바꿔주는 걸 얘기해. 자, 보자. 사랑이란 하루에 뽀뽀를 3번씩 하는 거다. 그러면 사랑이란 개념을 측정 가능한 변수로 바꿔서 안 바꿨어? 바꿨죠. 이게 조작적 정의야,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이게 구성 단도는 조작화시킨 정의가 얼마나 정확성을 띄었냐고요. 조작화시킨 정의가 얼마나 정확성을 띄냐고요. 여기 보자. 자, 제가 한국 청소년의 과식과 비만에 관한 실증적 연구를 하려고 그래. 어? 그럼 이게 뭐야? 이게 모집단이야. 과식과 비만 자체가 평가 요소야.
알았습니까? 그리고 이 실증적 연구, 실증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뭐라 그래? 처리한다고 그러지. 처리는 실험 변수를 직접 대상 집단한테 적용하는 것을 처리라고 얘기해. 그럼 이런 것들이 얼마나 조작화된 개념을 정확하게 했냐고요, 여러분들. 자, 보자. 한국 성선을 이렇게 개념 정해보자. 현재 한국에서 살고 있는 13세에서부터 18세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그럼 측정 가능한 변수로 바꿔서 안 바꿨어? 바꿨죠? 그럼 이걸 조작적 정의라고 하는데 이 조작적 정의가 여기 보자. 올바르게 돼 있냐 이게 정확하게. 그럼 뭐가 구현되는 거야? 구성타당도. 그럼 지금 얘기한 거 보자. 현재 한국서 살고 있는 13세에서 18세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말한다라고 하는 요 조작적 정의는 올바르게 정의가 된 게 안 된 게? 되지 않은 거죠. 왜? 한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미국 사람도 있고 일본 놈도 있고 프랑스 사람도 있고 중국 놈도 있어 없어? 있잖아. 그들 한국 손실 얘기할 수는 없잖아. 그래 안 그래? 그렇죠? 그럼 이거 어떻게 돼? 현재 한국에서 살고 있고 한국 국적을 가진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정확하게 측정 가능한 변수로 바뀌냐 바꾼 거야. 바꾼 거죠. 그리고 저게 과식이나 비만도 측정 가능한 변수로 바꿔줘야 되겠죠. 교재 보세요. 거기 이제 과식이란 하루에 5,000칼로리 이상을 섭취하는 것을 말한다. 비만이란 키와 몸무게 차가 100 미만을 말한다. 이런 식으로 측정 가능한 변수로 바꿔서 안 바꿨어? 바꿨죠? 그걸 정확하게 개념 정의했다. 그럼 뭐가 구현된 거다? 구성타당도. 그래서 구성타당도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조작적이야. 조작적. 알았습니까? 여러분들 용어를 읽다 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몰라. 그러니까 성공적으로 조작화된 정도는 조작적 정의를 얼마나 정확하게 잘 했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번에는 쌍가루 5번에 통계적 결론의 타당도가 나와요. 자, 어떤 결과가 정책 결과 효과가 발생했어요. 그리고 이 결과 자체를 제대로 조작화했어요. 제대로 실험을 토대로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이때 조작하란 말을 얘기할 때는 제대로 실험한 걸 얘기해. 제대로 실험한 걸 얘기해. 조작적 정의가 아니라 제대로 실험한 거야. 정책의 결과 등등 이걸 제대로 실험을 했다. 근데 이에 대한 정확한 효과를 찾아낼 만큼 자, 그 다음에 밑줄 정밀하고 강력한 연구 설계. 정밀하고 강력한 연구 설계가 이루어졌냐. 그럼 정밀하고 강력한 연구 설계를 하지 못하면 통계 처리한 결론이 타당성을, 정확성을 띄어 안 띄어? 띄지 않겠죠. 자, 여기 보자. 현실 보자. 내가 요거 한다 그랬지? 그래서 내가 모든 여러분들, 자, 보자. 글을 쓰거나 여러분들 논문을 쓸 때는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연구 설계를 해야 돼. 연구 설계를 해야지. 착수 일정, 착수 단계 쭉 나와야 돼. 자, 그래서 내가 어떡하냐? 이거 하려고 그래. 그래서 언제 하냐? 2020년도 1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 두 번 장소, 용인 에버랜드. 세 번째를 방문한 13세에서 18세의 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여러분들 실증적 연구를 한다. 이를 위하여 대학생 조사원 20명을 선발한다. 그리고 설문지 조사 결과는 SPSS를 작동하여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0.1 범위 내에 통계 처리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연구 설계가 나와야 돼. 근데 연구 설계가 정밀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면 통계 처리한 결론도 정확성을 띄어 안 띄어? 띄겠죠. 근데 연구 설계가 엉성해. 그럼 통계 처리한 결과 자체가 정확성을 띨까 안 띨까? 예를 들어서 여기 보자. 아까 제가 SPSS를 고동하여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0.1 범위 내에서 통계 처리한다 그랬잖아. 이거 어떡하냐? 바꿔서 어떻게 바꾸냐? 초등학교 1학년 30명 학생들의 암산을 통하여 설문 결과를 통계 처리한다. 그러면 나중에 통계 처리 결론이 타당성을 띄어 안 띄어? 안 띄죠. 띌 수가 없겠죠. 그럼 결론 타당도가 있는 게 없는 게? 없는 거지. 이게 지금 얘기한 통계적 결론의 타당도야. 알았습니까? 그럼 여기 보자. 현재 보자. 통계 처리를 잘못하면은 잘못된 가설을 선택하기도 하고, 그렇죠? 올바른 가설을 기각하기도 한다란다. 하겠죠. 여러분들
올바른 가설을 기각하는 것을 제1종의 오류라 그러고 잘못된 가설을 선택하는 것을 제2종의 오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종과 2종의 오류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것, 지금 얘기한 식으로 동기구래 다당도예요. 알았습니까? 자, 1종의 오류 적어보자. 잘못된 가설을, 아니요, 올바른 가설을 기각하는 것. 그 다음에 제2종의 오류는 잘못된 가설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자, 선생님 보자. 여러분들, 우리가 법원에서는 피고에 대한 추정이 무죄 추정을 원칙으로 해, 유죄 추정을 원칙으로 해. 무죄 추정. 그럼 맨 처음에 설정된 가설은 무죄라고 설정을 해야 돼, 해야 돼? 해야죠. 근데 설정된 가설 무죄가 진실이야. 근데 유죄로 판결 내려서 이거 뭐가 되는 거야? 제1종의 오류. 알았어요? 거기 여러분들 그 옆에 거 보지 마. 옆에 거 보면 헷갈리니까 일단은 제가 지금 얘기하면 잘 들으면 돼. 이해하면 돼. 근데 거꾸로 자, 무죄로 해서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들 뭐냐? 유죄야. 진실은. 근데 무죄 판결 내려서 그럼 잘못된 가설을 선택한 게 안 한 거야. 한 거지. 이건 뭐가 되는 거야? 제2종의 오류. 그럼 1종과 2종 가운데 보다 큰 오류는 1종일까 2종일까? 무죄인 사람을 콩밥을 먹이거나 그러니까 사형에 처했어. 1종이야 2종이야? 1종. 어? 이해했어요? 유죄인 사람을 방면했어. 그 뭐야? 2종. 됐어요? 그럼 어느 게 더 큰 오류야? 전자의 후자야? 전자죠. 무죄인 사람을 사형에 처하면 여러분들 원래 상태로 복원이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가장 큰 오류가 제1종이야. 그 다음에 제2종의 오류고. 그 1종의 오류를 알파 오류, 2종의 오류를 베타 오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제3종의 오류 배웠어 안 배웠어? 제3종은 뭐야? 잘못된 문제인지는 왜곡된 목표를 설정한다. 제3종 기억나? 그럼 물어보자. 1종과 2종과 3종 가운데 가장 큰 오류는 뭐야? 자, 봐봐. 살인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살인사건이 발생했다고 문제를 인지하고 해결을 하기 위해서 수사를 착수해서 그 뭐야? 제3종. 제3종.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봐. 3종의 오류의 가장 근본적인 오류 아니야 여러분들? 살인사건이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사건에 착수한 거 아니야. 그래서 1종과 2종, 3종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오류는 이제 3종이 되는 거야. 3종. 자, 제가 가장 근본적 오류를 뭐라 했어요? 제3종. 그럼 여러분 1종, 2종, 3종 뭔지 알았습니까? 다 안거로 간주하겠습니다. 됐어요? 아까 가설을 정확하게 귀무가설이라 그래. 무슨 가설? 이걸 영가설이라 그래. 아유, 시간 없다. 아까 가설, 제가 기무가설, 영가설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일단은 개념을 이해해두자. 자, 그래서 이제 구성, 다당도, 통제근의 다당도 다 개념 다 얘기했습니다. 키워드 구성은 조작과, 그 다음에 통계적 결론은 강력한 연구 설계가 키워드라고 말씀드렸고, 내하고 외는 개념, 여러분 이해했죠? 여러분, 일반화의 가능성, 그건 뭐야? 외적 다당도, 정책 효과 수단 간의 인과관계 일치성, 내적 다당도, 그 개념들 다 숙지해서 가져가야 합니다. 알았습니까? 자, 하단에 평가 신뢰도, 그건 여러분 볼 필요 없겠고, 자, 넘겨서 한국의 정책 평가에 관한 얘기 나왔는데, 자, 일단 여러분들 거기 정책 평가의 개념 나온 거 봐. 자, 일단은 정부, 우리나라의 정책 평가를 대표하는 것이 정부 업무 평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개념 나온 거 보시면은, 행정기관,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 이러한 기관들의 정책, 사업, 업무 등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집행 과정 및 결과를 점검, 분석, 평정하는 것을 우리는 정부 업무 평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현재 정부 평가 자체를 얘기할 때는 거기 밑줄하나 통합평가, 밑줄 자율평가, 세 번째 투명평가, 이 세 가지를 정부 평가의 3대 원칙으로 파악해. 이거 외워야 돼. 통합평가란 말은 뭐냐 하면은, 자, 거기 들어보자. 선생님 보세요.
1991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선생님 보세요. 모든 개별법에 정책평가에 관한 원칙이 쭉 나와 있어요. 이 사업을 평가할 때는 어떻게 평가를 해서 A 사업에 관한 법률, 또 B 사업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관계수로 사업 자체를 이렇게 평가해야 하라.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모든 법 자체에 산재되는 것이 정책평가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일관성이 있어 없어. 개별 법에 따라서 여러분들 정책평가의 방법이 다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게 문제가 많잖아. 그래서 1991년도 정부 업무 평가 기본법을 만들어가지고 개별법에 흩어져 있던 여러분들 정책, 정부 업무 평가를 지금 얘기한 정부 업무 평가 기본법에 따라서 평가하도록 바꿔놨어요. 통합시켜놨다고. 이게 바로 통합평가예요. 알았습니까? 두 번째, 스스로 평가하는 거 자율평가. 세 번째, 평가 결과를 공개하자. 투명평가. 그 세 가지 형태 좀 숙제해서 가져가시고. 자, 그 다음에 223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은 자, 평가의 종류가 나와요, 여러분들. 자, 제일 먼저 나온 게 자체평가라는 게 나왔나? 나오죠. 223페이지 맨 밑에. 자, 행정기관은 소속기관의 정책 등을 포함하여, 자, 밑줄. 민간위원 얼마 이상? 3분의 2. 이게 시험지에 나왔었다. 3분의 2 이상 구성된 자체평가위원을 들어 장체평가를 한다, 한다. 한다. 이거 하나. 민간위원 얼마? 3분의 2. 그 다음 페이지 봐봐. 아까 제가 4번 얘기해서 했어요. 4번 아까 메타평가 얘기했죠? 자, 두 번째. 지방정부의 자체평가 나온 거 봐. 스스로 장체평가를 실시하는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동그라미 2번 나온 거 봐. 두 번째 줄 끝에 자체평가위원회 얼마 이상?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로 한다. 또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잖아.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특정평가. 누가냐? 국무총리야, 동그라미. 자, 대상은 중앙행정기관이야. 그래서 거나 지방정부 X, 공기업 X. 특정평가의 대상은 여러분 중앙행정기관이지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한다, 공기업 대상으로 한다, 무조건 X야, 여러분들. 어디를 대상으로 한다?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두 개 이상의 관련 시책, 높은 분야 이런 것들을 여러분 특정평가하고 결과를 공개한다 그런 말 나왔나? 나오죠. 중요한 부분만 얘기하는 게야. 자, 오른쪽 보자. 지방정부에 대한 합동평가라는 게 나왔나? 나오는데 이 합동평가를 얘기할 때는 자, 맨 앞에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전과사항 여기다 미쳐놓고 위임사무라고 써놔. 그걸 몽땅 묶어서 지방행정에서는 위임사무라 그래. 무슨 사무? 위임사무. 그러니까 합동평가의 대상은 여러분들 그다 적어라. 지방고유의 사무 X라고 적어놔. 지방고유의 사무 X야. 제가 위임사무. 그리고 이제 국고보조가 이루어지는 사무가 있어요. 국가보조. 국고보조 사업. 사실 국고보조 사업이 몽땅 다 위임사무에 들어가는 거예요. 몽땅 다. 이게 하나서 그럴 뿐이지.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주요 시책에 대하여 국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가 있는 경우 동그라미 누가 주체가 돼? 이건 행안부 장관이야. 행안부 장관이야. 관계적 행정기관과 장관 합동평가 실시한다. 기나서 안 나왔어? 나왔죠. 거기 뭐 행안부 장관을 기재부 장관 그러면 틀려. 자, 여기 보자. 자, 내가 공무원 시험 볼 때, 행정학 시험 볼 때 하나의 원칙 얘기할게. 정부를 대상으로 뭐뭐 하는 주관은 99% 행안부 장관이야. 알았어요?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뭐뭐 한다 그러면 99% 누가 정관한다? 행안부 장관이야. 한국의 지방자치는 누가 관장? 행안부에서 관장하도록 돼 있어요. 여러분들 지방자치를. 그래서 행안부 장관이 뭐 행안부 장관 나고 다른 놈 나왔다 그러면 거의 다 틀린 지문이에요. 객관식 문제 푸는 요령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반가루 5번에 공공기관 평가란 말이 나왔는데, 자, 공공기관 평가는 거기 보자. 공공기관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하고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하기에 그 다음 중요한 표현 나옵니다. 누가 한다? 외부기관입니다. 공공기관은 자체평가라는 게 없어요. 공공기관은 자체평가가 있다 없다? 없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형태까지 내용 숙지해서 가져가십시오. 알았습니까? 됐습니까? 자, 그래서 정책평가에 대한 내용들 쭉 봤는데, 자, 기본적인 내용들 잠깐 좀 정리하고 쉬었다가 또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212페이지. 거기 총괄평가, 과정평가 나와서 안 나왔어? 총괄평가는 제가 아까 자 디귿번 나온 거 봐. 산출평가, 결과평가, 영향평가가 있다 없다? 있다고 얘기했어요.
자, 과정평가를 얘기할 때는 협의의 과정평가가 있다 그랬죠? 협의의 과정평가는 정책 집행 이후에, 그쵸? 기억나죠? 목표와 수단 간의 인과 경로를 검증하기라는 것을 협의의 과정평가라고 계산했어요. 했죠? 그러나 집행 도중에 모니터링하는 것을 형성평가라 그러고 이걸 포함해서 광의의 과정평가라고 얘기했어요. 이 형성평가를 다른 말로 집행분석이나 진행평가라고도 계산했어요.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한 장을 넘겨보세요. 평가에 대한 재평가를 뭐라 한다? 평가종합 메타평가 얘기했고, 이건 제3자가 한다는 한다? 제3자가 한다고 얘기했어요. 215페이지 맨 위에 정책평가의 기준 5가지 어떻게 외워라? 목능주 수사, 앞에 고지협재관 그대로 연결해서 대응할 것. 설명생략. 자, 넘겨보세요, 여러분들. 216페이지. 자, 물어보자. 예비평가를 뭐라 그래? 평가성 사정. 자, 하단에 영향평가 나온 거 보자. 여러분들 물어볼게. 통제 집단을 설정하지 않은 실험, 비실험 설계. 동질성 확보한 거, 진실험. 확보하지 않은 거, 준실험. 자, 그럼 물어보자. 이 세 가지 가운데 내적 다양도가 가장 뛰어난 건 뭘까? 당연히 진실험이지. 진실험은 여러분들 동선 확보했으니까 다른 변수에 개입이 비슷한다는 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 어떤 결과가 발생했다? 그럼 여러분들 오로지 뭐에 의해서 피에 의해만 발생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왜? 동질성을 확보했으니까. 이해했어요? 동질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다른 변수가 개입을 해야 하네. 개입을 하니까 여러분들 P라는 결과 자체가 원인, 그 정책에 의해서만 발생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당연히 내가 뛰어난 것은 진이 뛰어난 거야. 자, 내가 여러분들 물어보자. 외적 다당도는 일반화의 가능성이라고 계산했어요. 했죠? 그럼 여기 보세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 뭐라 했어요 아까? 비실험 설계. 선생님 보자. 여기 봐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비실험 설계는 여러분 그거 자체가 바로 일반화가 되는 게 안 된 거야. 전국에 다 하는 거니까 일반화가 된 거지.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외가 가장 뛰어난 것은 비실험 설계야. 그 다음이 준실험이고. 자, 그림을 좀 보겠는데 여러분들 218페이지. 박스 봐봐. 진실험, 준실험, 비실험 나왔어. 내가 가장 높은 것은 진실험이야. 그리고 외가 가장 높은 것은 비실험이야. 가장 높은 것은 비실험이고 그 다음이 준실험이야. 여기 표시해놔 여러분. 비실험 해가지고 외적 가장 높다. 거기다가 가장이라고 말 집어넣으세요. 됐어요? 자, 그리고 내적 다당도를 얘기할 때는 정책 효과, 정책 수단 간의 인과관계 일치성 기억나? 자, 여러분들 선발 요소는 외재적 요소야, 내재적 요소야? 내적 다당도의 조인 가운데 외재야, 내재야? 외재. 니를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여기 보세요. 아, 시간이 무슨 1시간 되니까 지치는데. 선생님 보세요. 여러분 표정으로 1시간만 지나면 지쳐. 표정들이. 여러분들 초등학교 수업하면 딱 맞아. 30분하고 20분 쉬고 30분하고 20분 쉬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뭐 초등학생이 아니에요. 어떻게 중학생은 어떻게 45분 수업하고 10분 쉬고 고등학생은 50분하고 10분 쉬고 그럼 대학생은 뭐 지 맘대로야. 여기 보자. 여기 보세요. 잘 들어봐. 내가 여러분들 내적 다당도의 저효위는 외재가 있고 내재가 있다고 했어요. 외재가 외적 다당도가 아니야. 알았어요? 내적 다당도의 조인 가운데 외재적 요소는 실험하기 전에 발생한 요인이라 그랬죠. 아까 선발 요소 기억났나? 그거 봐봐. 교재. 됐어? 됐지? 나머지는 다 뭐야? 내재적 요소야. 역사적 요소, 성숙 효과, 상술 요소 다 그런 것들. 됐습니까? 자, 이해 안 가는 사람 이따 질문하세요. 자, 물어보자 여러분들. 요 내용 가운데 우발적 사건 뭐야? 역사적 요소. 자연적인 성장, 성숙 효과, 실험 집단 자격 상실 요소.
자, 시험 효과, 측정 요소, 극단적인 측정치. 그렇죠. 회귀인공 요소. 회귀인공 요소의 키워드는 극단적인 측정치야. 본래 모습으로 돌아간다. 이런 식으로. 자, 넘겨보자, 여러분들. 자, 아까 일반화의 가능성을 외적 다당도라고 얘기해서 했죠, 여러분들. 자, 저희 요인의 호돈 효과 표본의 대표성 부석은 진실험이야, 준실험이야? 진실험이고, 크림 효과는 준실험에 있어서 외적 다당도의 조인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 들어보자. 기타 성공적으로 조작화된 정도. 무슨 다당도? 교시해 보세요. 무슨 다당도? 구성 다당도. 강력하고 정밀한 연구 설계. 통계적 결론의 다당도. 됐습니까? 자, 넘겨보자. 한국의 정보무 평가의 3대 원칙 얘기해봐. 통합평가, 두 번째. 통영평가, 세 번째. 자체평가. 그거 가져가야 돼. 시험문제 몇 번씩 나와서 넘기고. 자, 오른쪽 하단에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 있죠? 민간위원 얼마? 3분의 2 이상. 그 다음 페이지 봐봐. 지방정부 자체평가 똑같이 민간위원 얼마? 3분의 2 이상. 여러분 국무총리가 하는 평가 두 가지 얘기해봐. 특정평가하고 또 하나. 아까 얘기한 거. 종합평가, 평가종합, 메타평가. 기억나? 기억나요? 니들 2, 4페이지 위에 동그라미 4번 아까 읽어봤잖아. 그 아까 제가 메타평가, 평가종합에 대한 그 개념 정의랑 관련된다고 얘기해서 안 했어요? 했잖아. 자, 그럼 다시 보기 들어보자. 국무총리가 하는 평가 두 가지 얘기해봐. 특정평가하고 또 하나? 메타평가. 자, 근데 잘 들어봐봐. 내가 여러분 시간 오버해서 얘기하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해서 얘기하는 거야. 자, 여기 보기 들어봐. 집중, 집중. 국무총리가 하는 평가는 잘 들어보자.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평가 없습니다. 공기업도 없어요. 오로지 중앙행정기관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메타평가도 중앙행정기관의 평가지 지방정부는 안 들어가. 알았어요? 특정평가도 중앙행정기관이지 여러분들. 공기업이나 뭐는 안 들어간다? 지방정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숙제에서 가지고 가야 돼. 국무총리는 오로지 뭐만?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자, 그럼 오른쪽에 맨 위에 합동평가 기억나? 지방자치단체를 합동평가, 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평가하는 거죠? 주체가 누구야? 행안부 장관이라고 얘기했고, 자, 공공기관 평가는 스스로의 외부에서 한다까지 얘기했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 정책 종결 파트부터 또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쉬었다 합시다.